스파르타, 그리고 북한, 자유와 통제의 균형.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2500년 전 그리스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와 현대 북한.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넘는 강역이 있지만 이 두 사회는 놀랍도록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7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아고게라는 혹독한 군사교육 시스템에 투입되었죠. 개인의 꿈이나 희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한 완벽한 전사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북한 역시 개인보다 체제를 우선시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분이라는 계급으로 분류되고 평생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나 창의적 표현은 곧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우리와 무관한 먼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통제와 자유의 딜레마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감시 시스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신용점수 체계,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자기 검열까지. 우리는 스파르타인이나 북한 주민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의 몰락과 북한의 현실을 통해 극단적 통제의 한계를 배우고 동시에 완전한 자유방임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의 위험성도 인식해야 합니다. 제1장 개인의 자유 대비 집단의 안전, 영원한 딜레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할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 사이의 영원한 갈등입니다. 스파르타는 이 딜레마를 극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집단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테르모필레 전투의 영웅적 방어로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파르타는 결국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억압된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테네는 개인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철학,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딜레마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집합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흥미롭게도 평소 자유를 가장 중시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통제 조치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 제한을 옹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안전 욕구와 자율성 욕구가 모두 존재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실현과 같은 고차원적 욕구는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아실현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보안 카메라, 회사 컴퓨터에 설치된 모니터링 프로그램, 출입 기록 시스템 등 이 모든 것들이 보안과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명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어떤 통제나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그 목적과 범위, 기간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스파르타나 북한처럼 모든 것이 국가기밀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여 제한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통제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시한성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제한 조치는 명확한 종료 조건을 가져야 하며 영구적인 통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2장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 스파르타의 통제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이었습니다. 검은 수프를 먹고 철주화를 사용하며 외국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규칙들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이 금지되고 어떤 생각이 허용되지 않는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통제는 훨씬 정교하고 은밀합니다. 미셸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의 형태로 작동하죠. 감시자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파놉티콘 시스템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클릭 한 번, 검색어 하나, 머무르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편의성 향상이라는 선의의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신용점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금융거래, 납세 기록, 심지어 소셜미디어 활동까지도 점수화되어 관리됩니다. 이 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고 심지어 취업이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이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개인의 모든 행동이 점수화되어 사회적 혜택이나 제재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만 보고 알고리즘이 선택한 친구들과만 소통하며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상품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면 더 정교한 형태의 통제일까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제시한 넛지 개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제적 명령 대신 선택의 구조를 조정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식당에서 건강한 음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구석에 두는 것이죠. 이런 부드러운 개입주의는 겉보기에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합니다. 스파르타의 직접적 강제와 비교하면 훨씬 인도적이지만 그만큼 저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선택 상황에는 어떤 형태든 구조적 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둘째,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어떤 외부 요인이 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셋째, 의도적인 다양성 추구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는 콘텐츠도 의식적으로 접해보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의 글도 읽어봐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아날로그적 사고와 경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3장, 교육과 세뇌의 경계선. 스파르타의 아고게 시스템은 교육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7세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20년간 철저한 군사훈련을 시켰죠. 개인의 취향이나 재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가 원하는 형태의 인간, 즉 완벽한 전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북한의 교육 시스템도 유사합니다. 수령 숭배 중심의 이념 교육이 모든 과목에 세우며 들어있고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발상은 철저히 억압됩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답만을 외우고 반복할 뿐 스스로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대의 공교육 시스템은 과연 이런 극단적 사례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의 학교 시스템은 여전히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출석하고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주입하는 방식 말입니다. 교육학자 켄 로빈스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창의성을 죽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도록 훈련받고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며 결국 독창적 사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립학교나 특목고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단일한 성공 경로만이 제시되고 이를 벗어난 선택은 실패로 간주됩니다.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별로 세분화된 전공, 교수의 일방적 강의, 암기 중심의 평가 방식.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을 수동적 지식 소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과 세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육은 질문을 가르치지만 세뇌는 답을 강요합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지만 세뇌는 맹목적 수용을 요구합니다. 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세뇌는 획일성을 추구합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계속 발달합니다. 특히 전두엽 피질은 판단력과 추상적 사고를 담당하는데 이 부분의 발달이 완성되기 전에 받는 교육의 영향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본 것이죠. 이는 스파르타의 기계적 훈련이나 북한의 주입식 교육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나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답이야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틀린 답을 말했을 때 비난받는 분위기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억압됩니다. 셋째,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견해만으로는 편향된 사고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개별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학습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한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의 지식을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4장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안정성. 스파르타 경제는 자급자족 농업에 기반했지만 실제 농업 노동은 헬로트, 즉 노예들이 담당했습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군사훈련과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상업이나 수공업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철로 만든 화폐를 사용하여 부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입니다.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 활동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완전한 자유시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은 모두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부작용들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흥미롭게도 경제적 자유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충분한 부를 축적한 기득권층이라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에 뛰어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저서에서 극심한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믿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될 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경쟁이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이 좋은 예입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되 실업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보장제도를 병행하는 것이죠. 둘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 창업 지원, 사회적 이동성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금융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복리의 원리, 위험 분산의 중요성,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직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업, 투자, 창업 등을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패턴의 합리적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시적 소비나 충동적 구매를 피하고 장기적 목표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5장 정보의 자유와 필터 버블. 스파르타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금지하고 심지어 여행조차 허용하지 않았죠. 이는 스파르타인들이 외부의 다양한 사상이나 생활 양식에 노출되어 현 체제에 의문을 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외국 방송 청취, 외국 서적 소지까지도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광명망이라는 제한적 인트라넷만 허용되며 모든 정보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검열됩니다. 그런데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표면적으로는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터 버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 페리저가 명명한 필터 버블이란 알고리즘이 개인의 과거 검색 기록과 클릭 패턴을 분석하여 비슷한 성향의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믿음과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고 다른 관점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무료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개인정보와 관심사를 대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플랫폼들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적 편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향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코 챔버 현상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서 극단적 견해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스의 확산, 음모론의 확산 등이 모두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정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정보원을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뉴스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의 매체들을 접해봐야 합니다. 둘째, 팩트체킹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알고리즘의 개인화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크릿 모드로 검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넷째, 오프라인 독서의 중요성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책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 공간입니다. 특히 고전이나 학술 서적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토론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6장 자기 개발과 자기 검열. 스파르타 사회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개성 발현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은 동일한 훈련을 받고 동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했죠. 예술이나 철학 같은 창조적 활동은 사치이자 나약함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자기 개발 문화에도 비슷한 획일성이 나타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들의 생각법,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법칙 등등.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식을 따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자기개발 산업은 사람들의 불안과 열등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검열의 내재화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시물을 여러 번 수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만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와 섀도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아의 모습이고 섀도우는 억압되고 숨겨진 자아의 어두운 면입니다. 건강한 인격 발달을 위해서는 섀도우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도한 자기 검열은 이를 방해합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자기 검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창의적 사고를 억압하며 우울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 개발과 자기 검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기 개발은 내적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해야 합니다. 반면 자기 검열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 개발은 실패와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친구나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봐주고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제7장 소셜미디어 시대의 감시사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묘사된 빅브라더의 감시사회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다른 점은 정부가 강제로 감시장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손바닥 안에 감시 도구를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위치, 검색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심지어 걸음수와 심박수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인간관계와 취향, 정치적 성향까지 공개합니다. 스파르테서는 비밀 경찰인 크립테이아가 헬로트들을 감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주민들을 상호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감시자이자 피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면서도 좋아요 몇 개를 더 받기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기꺼이 공개합니다. 이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어 박수를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쇼시아나 주보프 교수는 감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행동을 예측하고 조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욕망 자체가 상품화되어 거래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소셜미디어는 도파민 중독을 유발합니다. 좋아요나 댓글을 받을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더 많은 게시물을 올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비교를 극대화시켜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며 알림 기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 공유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의식적인 오프라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가 항상 진실이 아니며 편집되고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표면적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오프라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제8장 진정한 강함과 내적 자유. 스파르타는 강함을 외부의 적에 대한 저항력으로만 정의했습니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더 오래 전투할 수 있고 더 많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강함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런 외적 강함만을 추구한 결과 스파르타는 결국 내부의 경직성과 창의성 부족으로 몰락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자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아레테, 즉 덕성을 진정한 강함으로 봤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강함의 기준을 돈에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에 높고 낮음, 외모에 아름답고 못함 등 모두 외적인 것들로 정의합니다. 진정한 내적 강함은 측정하기 어렵고 인스타그램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의미를 선택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통제되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내적 자유와 관련된 것은 집행기능입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적 자유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인식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가치관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9장 균형의 지혜, 중용의 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안문에서 황금 평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의 중간점이고, 관대함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의 균형점이라는 것이죠. 이는 자유와 통제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파르타와 북한은 통제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례들입니다. 반대로 완전한 자유방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히피 문화나 일부 아나키즘 운동들이 보여주듯 모든 규칙과 제약을 거부하는 것도 결국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중용 사상도 비슷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극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정치에서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진영 논리가 더 선명한 지지를 얻습니다. 중용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적절한 수준의 변화와 안정성이 공존하는 임계점 근처에 위치합니다. 너무 경직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너무 유동적이면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과 휴식, 개인 시간과 사회적 의무,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목표,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필요 등 수많은 상충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려 하지 말고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장의 편의나 즉석 만족보다는 장기적 결과를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정한 균형점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균형점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타인의 의견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판단으로는 편향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결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스파르타와 북한이라는 두 극단적 사례를 통해 자유와 통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형태의 통제와 자유의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더 많은 자유와 더 나은 삶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로, 신분제에서 평등으로, 무지에서 계몽으로 발전해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강제로 선택권을 박탈당했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갈지.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런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정한 자유는 무지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택은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가 아닌 내적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나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격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